갈게요. 실전 모의고사 3의 188쪽입니다. 현대식 2편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윤동주의 또 다른 모양이라는 작품을 볼 텐데, 윤동주라고 하는 작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작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시인으로 우리가 자주 알고 있던 작가가 윤동주고요. 윤동주라고 하는 작가는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육사처럼 강렬하고 남성적인 느낌의 작품을 지은 작가는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으로 유학 가서 일본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일본으로부터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자기만 일본에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자기 성찰, 같은 말, 자아 성찰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창작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죠. 그런데 윤동주 작품에 나오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항상 윤동주 작품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아라고 하는 게 아이덴티티라고 보셔도 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봐도 되겠죠.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자아는 현실적 자아, 즉 겉으로 드러나는 자아들을 현실적 자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울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또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친구의 겉모습이 현실적 자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본질적 자아, 즉 사람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자아를 본질적 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윤동주가 자아 성찰하는 느낌의 작품을 지을 때는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요. 그 중에서 당연히 윤동주라고 하는 작가는 현실적 자아에 대해서 반성, 같은 말, 성찰을 할 거고, 본질적 자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겠죠. 이게 윤동주 작품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윤동주 작품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냐면 자화상. 자화상에서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자아 성찰의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윤동주 작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된 정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쪽팔리죠. 일제강점기인데 자기 혼자 일본 가가지고 편하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작품 제목 보시면 또 다른 고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 작품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목만 보고 어디까지 생각하면 좋냐면, 또 다른 고향이면 당연히 윤동주 머릿속에 있는 고향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을 때 또 다른 고향은 무슨 의미가 있고 원래 윤동주가 알고 있던 고향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두 가지 고향의 의미를 구분하면서 읽어봐야지라고 가닥을 잡으신 다음에 본문을 보시는 게 학습 효과가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고향은 고향인데 또 다른 고향이니까 윤동주가 말하는 기존의 고향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또 다른 고향이 될 거고, 그럼 기존의 고향은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고향 체크해 보실까요? 윤동주라고 하는 작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건 일제강점기 부정적 또는 암담한 또는 어두운 현실이 되겠죠. 그럼 아까 제가 제목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고향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고 있는 의미가 되겠죠. 부정적인 의미의 고향. 그럼 당연히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암담하고 어두운 현실을 지향하는 공간이 고향이라고 한다면, 이 고향은 화자를 범민에 빠지게 하는 공간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범민이라고 하는 건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범민이라고 합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기에 윤동주가 자기 성찰과 자아 성찰적 태도를 바탕으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느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범민에 빠지게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랑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밤 체크해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배경이 될 거고 우리 자아성찰하는 작품에서 항상 나오는 시간적 배경은 밤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생활하다가 밤이 돼서 집에 들어가면 자기만의 공간에 앉아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지를 생각을 하겠죠. 따라서 여기서 나와 있는 밤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 배경이자 화자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성찰의 시간이다 라고 해석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밤에 내라고 하는 글자 나왔으니까 시적 화자가 작품 속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뒤에 보자. 내 백골이 백골 네모 쳐보실까요? 백골이라고 하는 건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요 하얀 뼈입니다. 근데 내 백골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백골은 화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말이 될 거고 결국 자아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윤동주 작품에서 자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뒤에서 나와 있는 구절을 바탕으로 현실적 자아인지 본질적 자아인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내 백골이 따라와 밑줄 누웠다. 그럼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에 누웠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백골이라고 하는 화자의 자아는 당연히 현실에 저항하지도 않는 소극적이고 현실적인 자아가 되겠죠. 단순하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자아. 그럼 화자는 이러한 자기의 소극적이고 현실적 자아를 멀리하고 본질적 자아를 추구하려고 하는 내용이 뒤에 따라서 나올 거고요. 가겠습니다. 어두운 방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두운 방도 체크해 보실까요? 어두운 방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방이라고 하니까 공간적 배경이 될 거고 방이 어둡다라고 하는 건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어둡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폐쇄적인 공간이다 라고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을 켜면 되잖아요 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것이 어렵다는 가정하 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두워지려면 사방이 막혀 있어야 되니까 폐쇄적인 느낌을 준다 라고도 해석을 해요. 이어서 갈게요.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우주 체크해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우주는 끝을 알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어두운 방과 대조를 이루는 시어가 우주가 될 텐데 우주는 끝없이 넓다라고 하니까 결국 열린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고 갑자기 열린 공간 우주가 나온 것은 뭐냐면 화자가 처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그럼 결국 화자는 우주와 같이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계를 지향할 거고 얘가 바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화자가 좋아하는 공간, 화자가 가고 싶어하는 공간은 전부 다 이상향이 돼요. 이 작품에서 공간별로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공간적 배경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어서 볼게요.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직유법이죠. 비유적 표현.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 체크해 보시면 여기서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찰을 유도하는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라고도 설명하고요.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 화자를 일깨우는 소재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여기서 성찰의 계기를 주고 화자를 일깨우는 소재는요.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연에 나와 있는 개 있죠? 지주 높은 개. 오연에 나와 있는 어둠을 짓는 개 있죠? 즉 바람과 사연의 개와 오연의 개는 하는 역할이 동일합니다. 화자에게 성찰을 유도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요. 화자를 일깨워주는 소재 역할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바람이 불면 고난, 실은, 역경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짖는 게라고 하면은 왈왈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부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화자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는 매개체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긍정, 부정은 작품별로 다르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현실, 일제감정기가 되겠죠.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풍화작용 세 번 쳐보실까요? 풍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바람으로 인해서 깎아지는 걸 풍화작용이라고 할 거야. 근데 뭐가 풍화작용이 되냐면 뒤에 보자.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백골 체크해 보시면 풍화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윤동주는 자아가 두 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사라지고 있는 자아는 결국 본질적 자아가 되겠죠. 풍화작용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말, 본질적 자아를 잃어가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뒤에 나와 있는 백골의 소극적인 자아, 현실적 자아가 되겠죠.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현실적 자아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현실적 자아,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눈물 짓는 것이, 그러면 화자는 현실적 자아를 돌아다보면, 들여다보면, 즉 성찰하면서 슬프답니다. 화자는 당연히 소극적이고 현실적인 자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이어서 볼게요.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이냐 밑줄 쳐보시면 의문형 종결어미가 반복될 겁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은 중요하게 체크하셔야죠. 여기서 말하는 혼이라고 하는 건 내면, 영혼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윤동주가 자아를 항상 두 가지로 쪼갠다라고 했으니까 내면과 관련된 이 아름다운 혼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 자아 또는 화자가 꿈꾸는 이상적 자아가 되겠죠. 그럼 백골과 아름다운 혼도 마찬가지 대조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그럼 이 우는 것이냐의 반복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화자의 슬픔을 강조한다 라고 보는 것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우는 것이냐 우는 것이냐 우는 것이냐, 결국 울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고, 운다라고 하는 건 현재 작품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기뻐서 울기보다는 슬퍼서 울 테니까 화자의 슬픔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도 특이사항은 없을 겁니다. 이어서 갈게요. 지조 높은 게 아까 설명했죠. 성찰 또는 화자를 일깨우는 존재라고.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세워, 밑줄 밤을 세워 어둠을 짓는다. 그럼 밤을 세워서 어둠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부정적 현실에, 밤이라고 하는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거고, 같은 말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화자를 일깨우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특이사항은 없을 겁니다. 결국 어둠에서 짓는 개라고 하는 건 성찰과 화자를 일깨운다라고 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보는 것도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어서 볼게요. 어둠을 짓는 개는 밑줄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결국 나를 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찰적 행위를 통해서 본질적 자아를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라고 하는 게 성찰과 화자를 일깨워주는 존재라고 했으니까 개가 계속 짓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본질적 자아를 찾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자라고 하는 건 청유형 종결어미의 반복이죠. 뭐뭐 하자라고 하는 건 청유형 종결어미의 반복. 쫓기 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여기서 백골이라고 하는 건 계속 소극적, 현실적 자아가 되겠죠. 백골 몰래, 그럼 백골 몰래 밑줄 쳐보시면 화자는 현실적 자아와 단절하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면 맞는 말이죠. 부정적 현실에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현실적 자아와 단절한 채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네모치시면 아름다운 혼이 가고자 하는 공간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고향이 될 겁니다. 그럼 아름다운 혼이라고 하는 것도 화자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 본질적 자아라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혼이 되어서 가고자 하는 또 다른 고향도 마찬가지 이상 또는 본질적 자아를 회복한 공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의 의미는 방금 마지막에 정리한 부분이 될 거고, 또 다른 고향이 아니라 고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도입부에 봤던 의미가 될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혹시 몰라서 연계성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랑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긴 하지만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정지용의 고향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이에요. 실제로 자기의 고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고향은 그리움의 공간, 향토성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고향이라고 하는 소재를 바탕으로 연계해서 나올 수도 있을까봐 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에 나와 있는 작품은 한민복의 사과를 먹으며 라는 작품입니다.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일상적 경험 또는 일상적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흔한 행위가 될 텐데, 화자는, 작가는 이 사과를 먹는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굉장히 낯선 접근을 보여요. 또는 뭐 시선, 또는 뭐 가치관. 우리는 지금까지 사과를 먹으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가, 한민복이라고 하는 작가는 사과를 먹는 일상적인 경험과 행위를 통해서 굉장히 낯설게 접근하고 낯선 시선과 낯선 자신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데, 이와 더불어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안 나온 지가 꽤 된 작가여서 혹시 몰라서 신동엽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작품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껍데기는 가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 작품이 아니라 오렌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신동엽의 오렌지라고 하는 작품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 오렌지죠. 그런데 신동엽의 오렌지에서도 일상적 경험, 일상적 행위가 나오지만 굉장히 낯설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가 의미하는 게 뭐 존재 인식 탐구의 어려움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민복의 사과를 먹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일상적 경험과 행위를 바탕으로 굉장히 낯선 접근을 한다. 낯선 가치관을 보인다. 그 관점이 적용된 게 신동엽의 오렌지라는 작품이니까 적어 놓으시고 혹시나 같이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게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좀 난해한 작품이라서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과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생명, 순환의 원리를 보여주는 작품이 한민복의 사과를 먹으면, 사과를 먹는데 생명이 돌고 돌구나, 우린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내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적 행위가 될 거고, 먹는다라고 하는 건 현재형 시제가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먹는다, 현재형 시제. 근데 여기서는 이 현재형 시제가 반복될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물어본다면 결국 현재가 되겠죠. 시간을 물어본다면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햇살 체크해 보실까요? 장맛비를 먹는다. 장맛비 동그라미, 소슬바람 동그라미, 눈송이 동그라미. 이거는 사계절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순서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이 A라고 묶여 있는 부분에다가 정리를 해서 보시면 사과가 자연 현상이라고 말하는 계절에 영향을 받아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A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락별로 정리만 할 거야.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다행히 묶여 있어서 사과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먹는다라고 하는 서술어도 반복되네요. 그죠? 그럼 강조한다, 운율형상한다 어려움 없을 거고 B 부분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이 B 부분에선 뭐가 나올 거냐면 사람들의 노력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사과가 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자.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 우리 농사 지으면 땀 흘리겠죠. 또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 왜냐면 사과가 어떻게 해야 많이 열릴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건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될 테니까 지식적인 측면. 사과나무 집다리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바로 여시면 결국 하늘이라고 하는 소재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농민들이 올해는 사과가 풍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늘을 보면서 생각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늘이 희망을 상징하니까 이 부분은 농민들의 희망이 드러나 있다라고도 보기도 해요. 관점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C 부분 체크해 보시면 그 C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사과나무의 구성 요소가 나와요. 나이테도 있을 거고요. 뿌리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할게.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가지 체크.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의 나이테를 먹는다. 나이테 체크.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의 뿌리를 먹는다. 뿌리 체크. 한 가지 더 오른쪽 위에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씨앗 체크. 구성 요소들이 되겠죠. 사과나무의 구성 요소들. 사과나무에 라고 시작하는데 그 앞에 괄호 한번 열어보실까요? 됐습니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답니다. 첫 번째 화자는 흙을 먹고요. 그 다음 갈게요.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데요. 흙에서 지구로 커졌어. 또 볼게.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화자가 먹는다라고 말하는 게 흙, 지구, 우주로 확대되고 있죠. 범위가 점점점 커지니까 이런 걸 점층적 시상전개라고 설명을 할 거고요. 많이 봤던 문장이죠. 점층적 시상전개. 이 부분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자연 순환의 과정. 좀 난해하죠. 흙, 지구, 우주로 확대시켜서 자연의 순환을 표현한다. 굉장히 낯선 접근일 거고요. 난해한 접근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얘들아 그 뒷부분 보시면 작품이 첫 번째 줄로 시작하다가 사과나무라고 하는 글자에서 앞칸 띄어쓰기 한 번 하고 과부터 시작하죠. 그죠? 찾으셨어요? 뒷부분 보시면 사라고 하는 글자 앞에 흙이라는 글자가 와야 맞는 문장이잖아.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뒤에 나와 있는 그 흙으로 앞에 빗금 처리해 보시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칸을 띄어 적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들여쓰기라고 합니다. 시에서는요 이러한 들여쓰기도 갖고 있는 효과가 중요해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같은 말 시행, 배치에 변화를 주었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들여쓰기 하나도 안 하다가
여기서만 특이하게 들여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들여쓰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거의 고정적으로 자주 나와요. 긴장감을 조성한다. 왜 여기만 다르지? 여기에 뭐가 있나? 라고 독자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적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할게요.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마지막 구절 네모 쳐볼까요? 사과가 나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진 않죠. 우리가 사과를 먹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요, 결국 생명이 순환하고 있는 원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역설적 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설적 인식.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 표현한다. 역설적 인식. 결국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사과를 먹는다라고 표현하지 사과가 우리를 먹고 있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미친놈이야 라고 욕을 하겠죠. 정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한민복이라고 하는 작가는 일상적 경험, 일상적 행위, 익숙한 사물을 통해서 낯선 접근 또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좀 난해했을 거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갈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유사한 식구 반복 밑줄 쳐보시면 유사한 식구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 같은 말로 대꾸법이라고 하죠.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1번으로 끝났죠. 1번 맞는 말. 2번 대화의 방식을 통해 끊어보시면 대화의 방식 끊어보시면 잘 보세요. 대화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가와 나에 둘 다 없어요. 근데 가는요 자기 성찰을 하고 있으니까 독백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OX로 끊어야 돼가지고 표 그리고 있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한다. 가나 나나 화자가 태도가 변화되는 건 없기 때문에 X가 되겠죠. 연관성이 없을 거고. 3번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라고 나오는데 얘들아 가에는 어둠만 나와요. 나에는 밝음만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가에 어둠과 밝음이 대조하고 나의 밝음과 어둠이 대조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겠죠. 가에는 어둠만 나오고 나에는 밝음만 나옵니다. 한 작품 내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해당사항 없고요. 4번은 전부 다 틀렸고요. 5번에 가는 맞고 나는 틀려요. 그래서 공통점이 될 수가 없겠죠. 2번 가겠습니다.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아까 설명을 좀 많이 해놔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C와 달리 D에는 사과가 열리는 과정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돼야죠. 구성 요소니까요. 구성 요소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3번 보기 가겠습니다. 문학 창작의 밑줄 작가 개개인의 삶의 체험이 작가의 개성적 시각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나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작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성찰의 과정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이건 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일상의 경험에서 얻은 가치 있는 깨달음을 형상화해 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보기를 보면서 가랑 관련된 건지 나랑 관련된 건지 정리하면서 내려가셔야 돼요. 즉 작가 개개인의 경험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치열한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작품의 작가의 개성으로 드러난다. 가의 경우 가 동그라미 줄줄 내려가서 나 동그라미. 그 부분 바탕으로 아래에 내려가서 1번 볼게요. 가에서는 어둠 방이 우주로 통한다고 표현하면서 시대적 상황에 기반을 둔 갈등과 성찰의 과정을 개성적 표현으로 형성하고 있고 개성적인지 아닌지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근거는 없고요. 판단할 필요가 없고요. 위에 나와 있는 보기 보시면 시대적 상황에 기반했다. 일제강점기죠.
그리고 어두운 방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을 겪으면 당연히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유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하루 동안 쪽팔리고 부끄럽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우주로 통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과정까지 녹아져 있을 테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될 거고, 2번 가에서 고향에 돌아왔지만 또 다른 고향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겪어야겠던 작가의 내적 갈등도 맞는 말이죠.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3번 가에서는 눈물 짓는 대상을 다양하고 연속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여기 밑줄 쳐볼까요? 성찰이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태도. 그러면 만약에 이 문장이 맞으려면요, 성찰이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자기 성찰의 의지가 드러난다야 드러나지 않는다야?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서술돼야 된다고. 됐어요? 성찰을 했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연결이 돼야 내 스스로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으로 끝나겠죠. 4번, 5번은 아까 봤던 거라서 크게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요. 4번 우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번 가의 우주는 화자의 자부심. 얘들아, 화자의 자부심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우주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밤이랑 대비되는 공간이지 자부심까지는 확대 해석입니다. 과장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의 우주는 시적 대상이 지닌 성숙함을 들어야 된다. 이것도 좀 약간 애매하죠. 2번 가의 우주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계 맞죠? 나의 우주는 시적 대상의 탄생에 관여한 존재들의 총체다. 맞는 말이 되겠죠. 지구의 중력도 있을 거고 흙도 있을 테니까 정답 2번. 3번 가의 우주는 나와 달리 단절된 공간이 아니죠. 단절된 공간은 방이었잖아요. 우주는 오히려 열린 공간이었고. 4번은 다 틀렸으니까 지우세요. 그냥 5번도 마찬가지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천지야 한 번만 눌러줘.